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계획하려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예비 신랑과 결국 헤어지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개인차가 다르다지만 이번 결혼 때 너무 많은 걸 바라던 예비 시모의 노골적인 행동은 사람을 질려버리게 만들 정도로 너무 심각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분위기도 좋았고 남자친구와 결혼하는데 문제없이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제 전화번호를 따로 받으시더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다길래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모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기 전에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남자친구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처음 뱉은 한마디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저와 예비 신랑과의 결혼을 갑자기 반대하셨어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무슨 이유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시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니 저희 집안이 시모가 생각했던 것만큼 부유하지 않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저는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예비 시모는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 점이 제일 걸린다고 하셨고 추가적으로 시모가 그동안 예비 신랑에게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에 비해 며느리의 기준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조건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를 바라보셨던 따뜻한 미소와 긍정적인 말들은 예비 신랑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저에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를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시모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에 대해 쉬지 않고 떠들던 시모는 남자친구가 상처받지 않게 최대한 좋게 헤어지길 부탁하면서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으셨어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는 말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확인을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보고 지금 이걸 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죠? 헤어지는 조건으로 이 돈을 준다 해도 제가 받지 않을 거라는 거 아실 텐데요.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네가 어차피 이 돈을 받지 않는다 해도 둘의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내가 충분히 설명해 줬는데 머리가 있다면 그 돈 받아야지. 상황 판단이 그리 느려서 되겠어? 고집 부린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버텨봤자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고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안 좋은 상황까지 경험하게 될 거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최대한 좋게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 돈 받아도 내 아들한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내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헤어져 달라는데 돈까지 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내 아들과 함께 놀아준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니까 부담 갖지 않고 넣어놔도 된다. 너희 집안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한다면서 그 돈 앞으로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겠어? 무조건 거절하는 것보단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헤어지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이면 정말 괜찮은 거 아니니?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 예비 시모에게 돈 봉투를 다시 돌려준 뒤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려 하자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라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무섭게 노려보셨어요. 살면서 이런 치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결혼에 대해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다시 대화를 했을 텐데 결혼을 허락해 준 것처럼 행동하셔놓고 뒤늦게 집안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을 꺼냈을 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저를 대했던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불가능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돈 봉투가 제 앞에 놓였을 때 억지로 결혼한다면 분명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안 좋은 느낌이 들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고 예비 신랑한테 이런 상황을 알렸어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단 같이 헤쳐나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따로 만나 대화를 이어나갔고 제 말을 믿기 힘들어하던 예비 신랑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예비 신랑을 통해 시부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허락하셨었고 예비 시모 또한 따로 만나기 전까진 결혼 허락에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뀐 태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물어봤지만 예비 시모는 설명을 하기보단 제가 남자친구한테 단둘이 나눴던 대화와 돈 봉투까지 나왔었다는 상황들에 대해 말했다는 걸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예비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들어 알린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될 충분한 사유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다시 예비 시댁으로 불렸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서로의 감정만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능력도 없는 저런 평범한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지금까지 내 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지 알아? 안 된다고 했으면 여기서 끝내면 되는 거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 내가 조용히 따로 불렀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서였는데 너의 그 입방정 때문에 지금 가족들 분위기가 어떻게 됐니? 근데 결혼을 한다 해도 나는 이미 너를 반대했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각자 급이 있는 건데 오르지 못할 나무에 매달려서야 되겠어? 어머니, 저희 연애만 5년 했어요. 그만큼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갔었고 결혼까지 생각했었어요. 분명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땐 이 결혼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잖아요. 그건 내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앞에선 그냥 좋게 넘어가려 했던 것뿐이지 이미 속으론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심적으로 상당히 불편했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알아? 그래서 너를 따로 만나자고 했던 거고,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5년에 대한 보상금까지 챙겨줬으면 눈치껏 빠질 줄도 알아야지.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들어? 결혼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줬으면 인정하고 다른 남자 만날 생각해야지. 네가 감히 우리 가족을 분열시키려 들어? 당신도 내가 충분히 설명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왜 저의 편을 들고 있는 건데? 서로 좋아서 5년을 만나왔는데 결혼 허락 못하겠다는 한마디로 둘 사이를 갈라놓는 건 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거잖아. 아직도 서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막아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예비 며느리가 당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아들을 위해서 이 결혼 허락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이 아무리 반대를 해봤자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랜 시간 연애한 만큼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한 거지. 소꿉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당신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면 나도 더 이상은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알아. 엄마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에도 입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하지만 결혼 문제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엄마 뜻대로 살아왔으니까 결혼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 좋고 집안이 잘 산다 해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을 거고 결국 그 끝은 이혼에 대한 아픔뿐이겠죠. 엄마도 아빠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아빠가 가진 뒷배경을 보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서로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웠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아빠가 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고 하시겠지만 사랑을 선택한 건 다르지 않잖아요.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닌데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길 원하세요? 예비 시모의 굳어진 얼굴과 눈빛에선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아들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저와 다르게 예비 시모는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대기업을 나온 남자친구가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는 저와 결혼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을 하고 있었고 결혼 이후 받게 될 용돈 또한 예비 시모가 생각해 두었던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 저와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지속해도 해결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나눈 대화가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자 예비 시부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최대한 분위기 좋게 끝내려 했는데 당신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잖아. 그래도 좋은 점 하나쯤은 말해줄 줄 알았는데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어.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둘의 결혼 허락해 줄 테니까 당신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둘이 사랑해서 같이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당신이 문성이의 인생을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결정이 부모에게 권한이 있는 건 아니야. 이제 그만해. 이런 문제로 얼굴 붉혀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어. 아, 글쎄. 쟤는 내 며느리로 만족을 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당신이 문성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 또한 내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끝까지 반대할 거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 부모가 반대하면 그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곤 하지만 이건 엄마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문제라 저도 더 이상은 좋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둘의 결혼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는다 해도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엄마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돌아오네요. 제 인생 남이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 혼자 반대한다고 이 결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충분히 의사 전달했으니 엄마도 이제 그만하시고 좋게 받아주세요.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자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엄마한테 한 말은 쟤랑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엄마와의 연을 끊어내겠다는 거야? 엄마가 없는 결혼식을 진행하겠다는 거냐고. 그걸 원하지 않으시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일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후회하는 일 생기고 나서야 땅을 쳐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극단적인 면만 보려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엄마가 너한테 싫다고 얘기하는데도 절대 꺾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 대신 기본적인 것들은 무조건 해야 될 거야. 결혼을 허락해줬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 내 아들과 앞으로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게 될 아파트 집값이 아마 9억 정도 될 거다. 그에 맞게 너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줘야 할 거야. 보통은 상견례하고 결혼식 한두 달 전에 예단비를 받는 게 기본 절차이지만 지금 내 기분으로는 아직 상견례할 마음이 없으니 네가 얼마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고 상견례를 하든 말든 기준을 정하도록 하마. 원하지도 않는 결혼 억지로 진행하는데 상견례부터 해서 예비 사돈끼리 얼굴 붉히는 걸 보고 싶진 않겠지? 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닐 테니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나에게 보여주거라. 결혼이라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서로의 마음이 진심인 건 충분히 확인했으니 결혼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어? 3일 시간을 주도록 하마. 그렇게 예비 시모가 결혼을 허락해준 대신 추가적으로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했어요. 3일의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일해서 벌어모은 돈과 부모님께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 보편적으로 결혼할 때 정하는 아파트 금액의 10% 정도를 예단비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예정대로 3일이 지난 뒤 저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고 그렇게 제가 준비한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가방에 있던 통장을 꺼내 시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통장에 있는 9천만 원이 예단비로 준비한 금액인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9천만 원만 준비할 수가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너는 그냥 전문대조래. 손바닥만한 카페 하나 차려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벌다가 내 아들 만나 앞으로의 인생길이 훤해졌는데 최소 1억도 아닌 9천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된 거야? 내가 너한테 3일의 시간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때까지 네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끌어모으라고 3일을 준 건데 내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정말 9천만 원의 돈이 전부인 거야? 이 돈이 혼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닌 것 같고 분명 부모님 도움을 받았을 텐데 고작 이 정도라니. 너희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것 같다. 내가 생각한 기준은 1억 5천 정도였는데 그보다 한참 못 미치니 어쩌겠어. 이 결혼은 무효가 되는 거지. 내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기 전에 너를 미리 부른 건 저번에 따로 만나서 대화했던 거 기억하지? 그걸 내 아들한테 전부 다 얘기했을 때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알아? 나는 네가 내가 준 봉투를 받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생각 조금도 없었다. 조용히 처리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상황을 봐라. 너 하나 때문에 잘 살고 있던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게 생겼잖아.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아들은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인생길이 훤할 테고 너 하나 때문에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 당장 헤어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쥐뿔도 없는 집안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그동안 내 아들과 연애하는 거 아무 말 안 하고 왜 지켜만 봤는지 알아? 내 아들이 헛헛할까봐 잠깐 동안 데리고 놀라고 뒤에서 보고만 있었던 건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끝까지 가려고 하네. 예비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통장을 주워들어 제 뺨을 올려치더니 보란듯이 통장을 마구 찢어버렸어요. 다시는 남자친구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힘들게 마련한 9천만 원이 들어간 통장으로 시모에게 뺨을 맞게 된 순간 저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비 시모 손에 들려있던 찢어진 통장을 뺏어버린 뒤 가방에 넣은 다음 원하는 대로 결혼은 하지 않을 거고 통장으로 제 뺨을 올려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거라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그리고 앞에 있던 주스를 예비 시모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죠. 그렇게 뒤돌아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가 동시에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시모가 저를 향해 도자기를 던졌고 그걸 본 남자친구는 저를 보호하겠다고 막아서는 순간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남자친구가 깨어나지 않길래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바닥에 혈흔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남자친구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 구조대원 분들에게 빨리 좀 와달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와 전화 통화를 하던 구조대원분은
머리가 크게 다친 상황이면 건들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니 상태만 확인하라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줬어요. 깨어나지 못하는 남자친구를 지켜보고만 있는데 함께 들어온 예비 시부가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둘이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길래? 왜 예비 며느리를 향해 도자기를 던진 건데? 당신 때문에 문성이가 깨어나지 못하면 책임질 거야?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온 행동이야. 피해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건데?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거야? 빨리 흔들어 깨워봐.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흔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구조대원이 하는 말 못 들었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잖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당장 내 아들 살려내. 너도 똑같이 당해야 돼. 그거 당장 안 내려놔? 지금 얼마나 큰일이 벌어졌는지 알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우리는 오늘부로 더 이상 부부 사이가 아니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너부터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니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 정작 나가야 될 사람은 우리 집안을 이렇게까지 만든 제가 나가야지. 전염만 없었어도 우리 가정은 평화로웠다고. 끝까지 정신 못 차리지? 다시는 내 집 앞에 어신도 하지 마. 예비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고 있는 거라고.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못해?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곱게 늙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추태야? 어찌된 게 당신은 되려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뭘 잘했다고 고개만 빳빳이 들고 있어. 자식까지 이 꼴로 만드니 속이 후련해. 경찰 조사 진행되면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전부 빠짐없이 증언하고 법적 처벌을 똑똑히 받게 할 거야. 나는 절대로 못 넘어가. 예비 시부와 시모는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몸싸움까지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구조대가 와서 남자친구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뒤이어온 경찰분들이 예비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상황 설명을 했고 예비 시부가 뒤처리를 하겠다면서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응급실로 가보라며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몸 상태에 대해 듣게 됐는데 다행히도 가벼운 뇌진탕 증상만 있을 뿐 심각하게 다친 건 아니라서 하루 정도 입원해 안정을 취한 뒤 태어나면 될 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깨어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둘만 좋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예비 시모가 제 앞길을 막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가 처벌받길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면서 여기에서 멈추길 바랐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남자친구의 눈빛에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느낄 수 있었고 서로가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희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와 시모는 그날 이후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와 통장으로 뺨을 내려친 부분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한다면서 합의금을 던져줬어요.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처음엔 소송을 진행하려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크게 다쳐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카페로 찾아와 합의금을 던져줬을 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남자친구가 더 크게 다쳤기 때문에 통장으로 내려친 거에 대한 합의금만 보상해 주겠다면서 제 얼굴에 9만 원을 뿌린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고 남자친구가 크게 다쳤는데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 인간을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아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바닥에 떨어진 9만 원을 들어 밖으로 나간 그 사람에게 달려가 9만 원을 면상에 뿌려버렸어요. 저는 이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당한 만큼 갚아줬는데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법대로 하자고 더 큰 목소리를 내길래 인간 취급조차 아까운 그 사람에게 저 또한 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저에게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고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도자기 파편이 튀면서 제 얼굴에도 상처가 났기 때문에 충분히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카페로 찾아오셨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진 뒤 상당히 힘들어한다면서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답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두 분이서 이혼은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힘들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이 아니라면 그만 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나중에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날이 있겠죠. 정말 힘든 결정이었고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도 더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1살에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만 떠올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에게 다가온 현실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네요. 아내와 결혼을 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동안의 행복한 결혼 생활 때문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처음 아내와 만났을 때의 감정과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느끼는 감정은 살면서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반대로 항상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남들은 저희를 보면서 천생연분이라며 결혼한 부부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집안일이며 회사일이며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여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살짝 다툰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싸운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잘 살아왔는데 아내의 행동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고 모든 걸 부정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저와의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으니까요. 여보, 오늘 생각보다 좀 늦었네. 항상 늦을 때 연락하더니만 오늘은 왜 연락하지 않았어? 그렇게 일이 바빴어? 걱정했잖아. 요즘 일이 좀 바빠. 새롭게 시작된 계약건이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이 중요하니까 정신없네. 우리한테 일을 맡긴 대표가 좀 까다로운 편이라 직원들 모두 상당히 날카로워졌어. 일 처리하는데 실수하면 안 돼.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거든. 고생하네. 월급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 힘들면 다른 자리 알아보던지. 나는 당신이 일 그만두고 집안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도 맨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 우리 딸들 불쌍해 죽겠다. 초등학생이면 이제 혼자 있어도 되는 나이야. 나 어렸을 때는 혼자 밖에서 싸돌아다니고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었어. 당신도 그렇지 않아? 요즘 애들은 너무 감싸고 도는 게 많아서 버릇이 없는 애들도 엄청 많더라. 걱정하지 마. 저렇게 커야 빨리 어른스러워지지. 감싸고 돌면 만년 어린이로 살게 될 거야. 나는 그런 꼴 못 보는 거 알지? 아내는 아이들이 강하게 자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도 개방적인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밖에 너무 방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끝이 나서 항상 집에는 같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이 자는 모습만 거의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 안 자고 엄마 기다린다며 버티고 있다가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은 저녁 10시에 무조건 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잠을 많이 자야 몸이 건강하다는 걸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아침에 엄마가 출근하는 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함께 있어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야근이 너무 많아 아이들 데리고 외식이나 할까 해서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의 회사는 보통 야근하면 9시에는 끝이 나거든요. 애들은 뒤에서 장난치며 엄마 언제 오냐고 9시가 넘었는데도 안 나와서 배고프다며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저도 덩달아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한 뒤 아내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 때문에 방문하셨죠? 지금 건물 전부 닫을 시간인데요. 용건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 그게요. 제 아내가 여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오늘 야근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혹시 저기 사무실도 야간 근무하는 사람이 전혀 없나요? 야간 근무요? 저희 건물에 야간 근무는 없는데요. 야간 안 한 지가 벌써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문 닫아야 하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제가 야간 근무 타임이라 지금 저녁을 먹어야 하거든요. 경비에게 들은 말은 충격이었어요. 아내가 야근이 있다며 매일 저녁 9시 이후에 들어왔었는데 경비 아저씨는 2년 동안 야간 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할 이유는 없는데 왜 그랬을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다시 차에 돌아와 몇 번이고 전화를 해봤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뒤에서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와 외식을 하지 못한 채 아이들만 데리고 고깃집에 들어가 외식했어요. 배가 엄청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었고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이 나는 동안 한 번도 문자나 연락이 없었어요. 슬슬 저도 걱정 반 짜증 반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고 아이들이 저녁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힘들었는지 둘 다 잠이 들어버린 모습을 보며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내가 들어왔나 보려고 창문을 바라봤지만 불이 꺼져 있었어요. 결국 아내와의 연락은 끝내 되지 않았고 저는 앞뒤로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힘겹게 자리에 눕혔어요. 그리곤 한 명씩 깨워서 씻기고 다시 재웠습니다. 완전 녹초가 된 상태에서 몸도 힘들고 지친 마음 달래려고 맥주 한잔하며 쉬고 있는데 그제서야 아내에게 연락이 닿았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으면서 긴 시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졌고 제가 화를 내자 아내는 당황했는지 왜 화를 내냐며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대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솔직히 아내의 뻔뻔한 모습에 당황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 한마디 말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문자 한 통이라도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겠어? 지금 어디쯤 온 거야? 거의 다 왔어? 아니, 오늘 나 못 들어가. 친구 집에 있어. 술을 좀 먹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출근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언제 또 출근해. 여기서 자고 바로 가는 게 좋지. 아이들은 잘 있지? 뭐라고? 자고 온다고? 내가 당신 데리러 갈까? 그게 좋겠네. 아이들도 자고 있으니까 후딱 데리러 갈게. 뭘 데리러 와? 출근하기까지 3시간 남았는데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이따가 점심시간에 다시 통화하든지 해. 아내에게 아까 회사에 갔었다는 말을 꺼내려 했는데 너무 피곤하다며 나중에 통화하자고 끊었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에 서운해지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아이들 깨워 학교 보냈습니다. 아이들 헝클어진 머리하며 간단하게 요기할 거 어느 정도 먹이고 정문에 들어가는 것까지 본 뒤에 저도 출근했어요. 이때 당시에 학교를 매일 등교하는 기간이었어요. 저도 회사로 출발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아내의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2년 동안 야근이 없었고 전날에 엄청 늦게 전화해놓고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한 동료가 저를 보며 하루 종일 이상하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고 제일 친한 친구에게 문제가 생겨서 고민이라며 핑계를 댄 뒤에 제가 겪은 전날의 일들을 회사 동료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가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겪은 거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가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충격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믿을 수 없는 저는 부정을 하게 되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핑계를 찾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동료의 말에 인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길고 긴 하루가 끝이 나고 아이들 데리고 퇴근한 저는 집에 들어와 밥 먹이고 씻기고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아내는 때마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와 딸아이들을 보며 밝게 웃어줬습니다. 언제나 다름없는 모습은 전혀 바람 피울 것 같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꽉 껴안아주며 많은 사랑을 주는 모습과 저보고 고생 많았다는 온화한 말투는 금세 의심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늦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차마 제가 궁금했었던 고민거리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생활은 깨질 게 뻔하고 눈물을 흘리며 저와 아내가 이혼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바람이라도 언젠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거나 지금처럼 변함없이 저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다면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 한마디 못하고 그날이 지나가 버렸어요. 저도 참 멍청한 것 같지만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마음의 병이 생겨버리면서 몸살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 혼자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쓸데없는 상상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내의 입에서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맞춰 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힘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지금 엄청 진지하고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니까 당신도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얼마 전에 당신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 그때 아이들 데리고 당신 퇴근 시간 맞춰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오래간만에 같이 외식이나 할까 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일하는 곳에 들어가니까 2년 전부터 야근을 하지 않았다며 경비 아저씨가 말을 하더라고. 그 말 듣고 당신에게 전화했었는데 받지도 않았고 그동안 야근 때문에 바쁘다고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한 것도 좀 그랬어. 술을 먹었어도 당신 한 번도 누구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도 없었잖아. 더군다나 나랑 연락도 되지 않았는데 설명을 해주긴커녕 되려 피곤하다는 듯이 짜증을 냈었고 당신도 분명 말 못할 일들이 있었겠지만 집에서 엄마만 기다리는 아이들이랑 그리고 나 또한 당신만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결국 끊어버리고 나서 잠 한숨도 못 자고 서운한 감정만 남은 채 그날 하루 정말 힘들었어. 그랬어?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지.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그렇게 말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회사에서 무조건 야근을 해야 한다는 건 없잖아. 그게 어디가 되었든 회사 일의 연장선이면 그건 야근인 거야. 내가 저번에 그랬지? 새로 계약된 일들 때문에 바쁘다고. 그래서 그쪽 사무실에서 물건 받은 거 가지고 상품 설명하며 의논하고 그래서 그쪽 사무실에서 물건 받은 거 가지고 상품 설명하며 의논하고 더 좋은 제품 뽑기 위해 직원들이랑 힘들게 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건물에서 일하는 경비는 전혀 모르고 있지. 그리고 그쪽 회사 근처가 내 친구가 살고 있어. 어차피 다음날 또 일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잠도 못 잘 거 차라리 가까운 친구 집에서 잠시라도 눈 좀 붙였다가 바로 회사로 가는 게 좋잖아. 나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매일 야근하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굳이 당신한테 2년 전부터 야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었고 지금 그런 일 때문에 혼자 소갈이 하고 있었어? 그렇게 의심되면 내가 일하는 곳까지 전부 확인해봐.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야 당신 마음이 풀릴 것 같아? 나를 아직도 모르는 거야? 당신한테 오히려 내가 더 서운하네. 그동안 나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상처받아서 말도 안 나온다. 아내의 당당한 눈빛과 말투는 모든 게 진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결국 되려 제가 나쁜 놈이 된 것처럼 상황이 바뀌면서 난처하게 되었고 상처받은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 며칠을 진땀 빼며 쫓아다니고 나서야 겨우 원래 저희 가정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한숨 돌리며 아내를 절대 의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한동안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숨을 푹푹 쉬며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무서울 정도로 째려보길래 제가 뭘 또 잘못한 게 있는 줄 알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아내가 임신을 했다며 저에게 테스트기를 보여줬고 선명한 두 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절망이 찾아왔어요. 서로의 오해가 전부 풀리고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딱 한 번이었는데 그 한 번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난감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니 어쩔 거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당신 시술 받지 않았어? 루프인가?
그거 하면 임신 예방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잖아. 희박하지만 확률이 있다고 하긴 했었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셋째 가져야지. 그래도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인데 이번만큼은 딸이 아닌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임신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뭔가 불안하다 했어. 내가 애만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아내는 임신했다는 자체를 엄청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자기한테는 자유가 없다며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없었고 그저 고개를 떨구며 출산하면 전적으로 제가 돌봐준다고 아내의 걱정거리를 최대한 줄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기 싫다며 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한동안 눈치 보며 조용히 지냈어요. 그렇게 아내는 회사를 계속해서 다녔고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할 때부터 회사를 잠시 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에서는 아들일 것 같다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아이가 들어섰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을 하며 아내의 몸 상태를 거의 매일 전화로 물어보셨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봤을 때 아이는 건강해 보였어요. 원장님도 아이는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다며 걱정을 덜어주었고 저희 어머니는 아내에게 몸에 좋은 음식을 자주 들려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내는 특이하게도 입덧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셋째도 변함없이 입덧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첫째와 둘째보다 더욱더 많이 먹는 게 걱정거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아내는 만삭이 되었고 출산날이 임박해 오게 되었어요. 새벽이 되고 갑자기 진통이 오게 된 아내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고 고통스러워하는 얼굴로 태어날 아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아내가 진통을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릿속으로 스친 게 있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어봤어요. 여보, 아이 태어날 것 같은데 혹시 그거 뺐어? 루프 빼야 하는데 당신 나한테 말하지 않았잖아. 안 뺀 거 아니야? 무슨 말이세요? 루프라뇨? 환자분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아내가 예전에 임신하지 않으려고 시술 받았다고 했었는데요. 저랑 상의 끝에 결정한 거고요. 그런데 한 적이 없다뇨? 했으면 제가 진작 알았겠죠. 시술 받은 흔적조차 없으세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지금 환자분 출산에나 신경 쓰게끔 집중해 주세요. 아이가 워낙 커서 잘못하면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환자분, 힘이 빠졌어요. 힘 주세요. 순간 저는 뭔가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는 그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했다고 저에게 화를 낼 때도 아내는 시술을 받았지만 희박한 확률로 임신을 한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조차 거짓말로 들통나게 되니 순간적으로 아내는 당황했는지 출산하려고 힘을 주다가 힘을 빼게 되었고 그때부터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시술 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아내의 출산을 제대로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 또한 출산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저와 양가 집안 모두 아이의 울음소리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만 알고 있는 상황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내에게 말 못했을 사연이 있을 것 같아 차후에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내도 어쩌면 시술 받는 걸 두려워했을지도 몰랐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저 또한 정관 수술을 두려워했었고 결국 수술을 받지 못했는데 아내도 저와 같은 입장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이의 힘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고 저와 양가 집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출산이 끝이 나고 아내가 먼저 병실로 옮겨졌고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병실 안으로 아이가 들어왔는데 충격적이게도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양가 집안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저희 어머니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흔들리는 다리를 겨우 붙잡고 다시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다시 봤는데 아직 아기라서 그런지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가 외국인처럼 생겼었고 머리색은 밝은 갈색을 띠고 있었어요. 거의 금발에 가까웠어요. 원장님께 아이가 바뀐 건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그 시간대 출산은 저희뿐이었기 때문에 전혀 바뀔 일은 없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상태를 다시 확인해보자며 지켜보기로 했었고 때마침 아내가 정신이 들었는지 힘겨운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와 양가 집안 모두 아내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당황해하는 얼굴 표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저희가 난감한 표정을 보이자 아내 또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아기를 보여달라며 재촉했고 제가 아이를 들어 아내의 품에 안겨주자 아내는 아이를 보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보며 아기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고 정말 아기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다는 원장님의 말에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점점 커졌고 아내의 얼굴 또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지금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받을 양심이 있는 거니? 이건 아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겠구나. 솔직하게 말해라. 도대체 누구니? 어디서 뭘 어떤 식으로 행동했기에 이런 아이가 태어난 거야? 바른 대로 말하지 않을래? 내가 지금 여기에서 머리채 잡고 흔들어야 얘기할 거니?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긴가민가 했다만 지금 봐봐라. 딱 봐도 외국인 아이잖니? 어떻게 굴러다녔길래 외국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들 아이라고 그동안 생색내며 온갖 좋은 음식 다 받아 먹은 거니? 지금 당장 이혼해라. 아들, 뭐하고 서 있어? 이혼 서류 얼른 가서 가져오지 않고 오늘 당장 이혼 도장 찍어야겠다. 법적으로 아주 처참하게 응징해줘야겠어. 내가 그동안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사랑해준 내가 한심하다. 뭐라고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만약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면 어쩌려고요? 모든 게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정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얘 미호가 네가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 아이가 우리 박서방 아이가 맞는 거잖아. 그렇지? 빨리 대답하래도. 너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는 거잖니.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미옥이 너 정신 안 차릴래? 장모님이 아무리 대답을 해도 아내는 완전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고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인정한다는 소리였고 장모님은 결국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내의 두 얼굴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라도 좋으니 무슨 말이라도 하라고 소리쳤지만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결국 태어난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뭐든지 확실한 게 좋은 거라 생각했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처가댁으로 들어가 지내기로 결정했고 당분간은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통보했어요.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저와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가 도착을 했고 안에 있는 내용을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꺼내서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믿고 있었던 아내가 배신을 하게 되었고 태어난 아이와 저는 유전자가 불일치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때마침 어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셨고 제가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서류를 확인하더니 예상은 했었지만 결과가 나온 용지에 어머니 또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아내와 서로의 신뢰는 확신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내에게 느끼고 있었던 감정은 전혀 빗나갔어요. 어머니는 유전자 검사 서류를 들고 제가 정신이 정말 나간 모습을 보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지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결국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혼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었고 그 남자는 자기도 알 수 없다며 술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남자를 만났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게 언제부터였냐고 물어보자 얼마 되지 않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태어난 아이의 아빠도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짐을 저에게 맡기려고 하는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믿고 함께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여보. 술이 너무 취해 있어서 나도 몰랐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제발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나는 진심으로 당신 아이인 줄 알았다고. 그리고 그때 루프 시술을 하지 않았던 건 나도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당신한테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시술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 나만 조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는 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 네가 지금 하는 말 전부를 믿으라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 거야? 그럼 그때 연락받지 않았던 것도 전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네. 야근이라고 거짓말치고 눈웃음 치며 다른 남자랑 놀아난 거잖아. 나는 집에서 힘들게 아이 돌보고 당신 올 때까지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아내의 얼굴을 보며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계약권 때문에 야근을 했다던 그 회사는 아예 애초부터 없었던 회사였고 아내가 지어낸 전부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잤다는 말 또한 거짓이었어요. 저와 전화를 끊었을 당시에도 아내는 다른 남자가 옆에 있었던 거였어요. 힘들게 가정을 돌보려고 애쓰던 저와는 다르게 아내는 밖에서 다른 남자들과 재미있게 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서슴없이 뱉는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 머릿속으로 스치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고 설마 아니겠지 하며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았지만 아내의 행동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째와 둘째의 유전자가 저와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만약 아이들이 내 친자식이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소갈이 하다가는 제가 병이 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유전자 검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몰래 조용히 처리했고 양가 집안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유전자 검사 서류가 도착을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 봉투를 찢은 다음 안에 있던 내용을 살펴보는 순간 저는 2장의 유전자 검사 내역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첫째와 둘째 전부 다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토록 사랑하며 아껴주었던 아이들이 전부 다 저와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남의 아이들을 그동안 제 아이인 것 마냥 모든 걸 다 내주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본 사실을 말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도 당신 아이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저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어도 첫째와 둘째가 아닌 게 확인이 되곤 너무나 힘들었다며 그동안 죄 지은 것 마냥 조심히 살았다고
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보다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아이들은 시간 맞춰 집에 들어와 배고프다고 밥 차려달라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양육권은 무조건 제가 가져가겠다고 얘기까지 해서 그런지 아내의 굳은 의지가 확실하게 보였었죠. 그런데 이 소문은 너무 순식간에 퍼지더라고요. 양가 집안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위치에 서 있었고 법적인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해야만 했어요. 아이들도 지금의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절대 떠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동안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키웠다며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을 해놓으라고 금전적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내에게 첫째와 둘째가 같은 아빠인지 아니면 둘 다 아빠가 다른지 물어봤는데 둘 다 모른다며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았어요. 결국 그동안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올 때나 출장을 떠났을 때 아내는 전부 다 거짓으로 꾸몄던 거였고 핑계를 대고 20년이란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철저하게 숨기며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이혼 서류를 청구하고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몰라서 손해본 금액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전부를 아내에게 적용시켰고 친자 포기각서에 동의한다고 작성하려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울고 웃으면서 함께 지냈던 추억들이 떠올라 차마 친자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완강하게 거부하라며 현실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있었지만 결국 친자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어요. 모든 화근의 근원은 아내로 시작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첫째와 둘째를 데려온다고 한들 저희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 테고 차라리 처가댁에서 보살핌 받는 게 오히려 미운 털 안 박히고 잘 살아갈 것 같아 고민 끝에 결국 친권 포기각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내와 법적인 부부가 아님을 결정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고 몇 달 만에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장례식장이라는 말을 들었고 충격적이게도 아내는 저와 이혼을 하고 끊지 못했던 술을 정말 많이 입에 대면서 혼자서 길거리를 걷다가 도랑에 빠지게 되었고 깊지도 않은 도랑에 얼굴이 묻히면서 코와 숨이 막혀 결국 세상을 떠나고만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가지 말라고 어머니가 난리 치셨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키웠던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장례식 참석했어요.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보고 싶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우선이라고 첫째와 둘째를 현재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불만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놓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셋째까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그때 상황에 아내가 만났을 시간대를 찾아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잡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아이한테는 정이 가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친부가 잡혀 데려가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장모님이 아이를 돌봐주고 있네요. 이런 일들 때문에 저는 현재 하루에도 수십 번 괴로워하고 있고 정신적인 충격에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기는 술 먹고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저와 아이들은 어쩌라는 건지 정말 한심하고 무책임한 것 같네요. 자신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찝찝한 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인생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와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